이탈리아 총리가 19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최고의 오였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한 명의 남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탈리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8년 전 그는 한국 관료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럽 기술은 한국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고요. 그런 그가 지금 같은 한국 관료 앞에 다시 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도대체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 최강이라 자부하던 그들이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한국이 숨겨뒀던 한 가지 무기에 있었습니다. 유럽이 절대 무시해선 안 될 것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2020년 1월 로마. 유럽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의 수도는 여전히 고대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우뚝 선 국방부 청사는 르네상스 양식의 웅장한 건물로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조각상들이 이 나라의 긴 역사와 자부심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차관실의 주인공 성준혁 차관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풍경은 언제나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탈리아 국방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각종 방산 프로젝트 보고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 문서, 그리고 최신 무기 체계 평가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는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어 고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무장한 차세대 전차였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자체 개발한 전차와 유럽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만들 줄 아나 그것도 우리에게 팔겠다고 오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러한 반응이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정점에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모방하거나 기술을 수입하는 입장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자신의 경력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국방부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냉전이 막 끝나고 유럽은 새로운 안보 질서를 모색하던 시기였습니다. 젊은 공무원이었던 그는 각종 무기 도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유럽 방산산업의 저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방산업체들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정밀한 기계공학 첨단 전자 시스템,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30년을 보낸 성준혁 차관에게 유럽 밖의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은 오랜 평화헌법의 제약 속에서 제한적인 방산산업만을 유지해왔고, 중국은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었지만 질적으로는 서방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의 인식 속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오전 성준혁 차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각종 회의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방산협력 프로젝트, 자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 그리고 차기 전투기 도입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모든 안건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가 11시에 가까워지자 비서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책상과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로마의 전경이 이곳의 주인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그는 한국의 대형 방산 업체에서 파견된 해외 영업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기술팀 직원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리더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통역사가 그들 사이에서
빠르게 말을 옮겼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한국 대표단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이 켜지고 프로젝터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K2 흑표 전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전차 이미지가 떴고 각종 성능 지표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K2 흑표는 최신 복합 장갑 기술을 적용했으며 1500마력급 엔진을 탑재하여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와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명중률과 연사 속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리더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술팀 직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장갑 방호력 화력 기동성 전자 시스템까지 그들은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준혁 차관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댄 자세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의상하는 제스처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성준혁 차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방문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해왔습니다. 본국에서는 이탈리아 시장 진출이 유럽 전체로 확대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탈리아는 이미 충분한 전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협력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리더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의 기술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K2 흑표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실전 배치 결과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준혁 차관은 손을 들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 그것은 결국 저가 제품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희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유럽의 전차들은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의 산물입니다. 한국의 전차가 아무리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후발주자의 시도일 뿐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시장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료를 검토하고 기술적인 질문이라도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준혁 차관은 처음부터 그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리더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준비한 상세 제안서가 있습니다. 기술 사양 가격 그리고 유지보수 계획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안서를 성준혁 차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영업팀이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그 제안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감지한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들은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성준혁 차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대충 넘겨보았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부분도 있었고 영어 번역본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상세한 기술 설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에게 이 제안서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차 기술이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로마의 아름다운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책상 옆에 놓인 쓰레기통을 향했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그 두툼한 제안서를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파일이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무실 안에 올렸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아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은 그의 하루 일과 중 그저 짧은 에피소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져온 제안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준혁 차관은 유럽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차기전차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이탈리아의 입장을 개진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방산기술의 최전선에 있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준혁 차관이 퇴근할 때 청소부가 그의 집무실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한국 대표단이 남기고 간 제안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수백 시간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그 문서는 그렇게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밤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방산협력 체계는 견고했고 이탈리아의 위상도 확고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고 그들의 전차는 실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제안서 안에는 유럽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편견 그리고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여전히 기술을 배워야 하는 나라로만 생각했고 그들이 이미 스승을 넘어섰을 가능성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밤하늘 아래 성준혁 차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을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 낭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변해갔습니다. 성준혁 차관이 무시했던 그 한국의 전차는 곧 세계 방산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성준혁 차관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충격과 후회만이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준혁이 취임한 지 불과 2달 만에 유럽의 동쪽에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죠. 국경선 근처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작은 분쟁이 순식간에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동유럽 일대가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로마의 국방부 청사는 하루아침에 전시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복도마다 긴급회의를 위해 뛰어다니는 관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성준혁의 집무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선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어요. 각 문서마다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탈리아군의 기갑 전력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전차들이 대부분이었고 현대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죠. 성준혁은 서류를 넘기면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운용 가능한 최신형 전차는 고작 50대 남짓이었고 나머지는 30년 전 설계된 구형 모델들이었어요. 만약 전쟁이 서유럽으로 확대된다면 이탈리아는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연합 국방장관 긴급회의가 브뤼셀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성준혁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북유럽 국가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국의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추가 병력 배치를 언급했죠. 프랑스 대표는 나토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준혁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탈리아군의 부족한 전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성준혁은 독일 대표를 따로 만났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독일은 유럽 최고의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차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고 성능도 검증되어 있었어요. 성준혁은 가능한 한 빨리 전차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독일 대표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현재 독일 자체적으로도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는 것이었죠. 동유럽 전쟁 이후 주문이 폭주하고 있고 자국 군대의 증강 계획도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주문한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였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 성준혁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뒤면 전쟁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성준혁은 실망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죠.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이 안 된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도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고 스페인 역시 자체 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유럽연합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성준혁은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 너머 프랑스 무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프랑스도 현재 자국 군대 재정비에 모든 생산 능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만약 이탈리아에 공급한다면 몇 가지 정치적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내 특정 안건에 대한 이탈리아의 지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성준혁은 전화를 끊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이렇게 냉정한 것이었나 싶었죠.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다는 유럽연합의 원칙은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스페인 측은 자국의 방산업체들이 이미 중동 지역 수출 계약으로 생산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 주문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죠. 성준혁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책상 위 지도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이탈리아 국경선을 천천히 따라갔어요. 만약 전쟁이 이곳까지 확대된다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노후한 전차들로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을 상대할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했죠. 며칠 뒤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성준혁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의사당 청문회장은 이미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성준혁은 단상에 앉으며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왜 이탈리아군의 전차 전력이 이렇게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었느냐는 질문이었죠. 한 의원은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년 전 한국산 전차를 도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거부했느냐고 따졌어요. 당시 성준혁이 참모로 있으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성준혁은 마이크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죠. 당시에는 유럽 내 협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아시아산 무기 도입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청문회장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는 팬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성준혁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성준혁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신문은 일면에 크게 안보 실패의 책임자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다른 신문은 8년 전 한국산 전차 도입건을 상세히 보도하며 만약 그때 도입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준혁의 사진이 신문마다 실렸고 해서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성준혁은 점심시간에도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군 장성들과의 회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전력점검 회의에서 장군들의 질책은 날로 거세졌어요. 한 장성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자관의 과거 판단 실수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다른 장성은 더 냉정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확대되어 이탈리아군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물었죠. 성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혼자 집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로마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성준혁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8년 전 한국 방산업체가 보낸 제안서였어요. 당시 성준혁은 이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반려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펼쳐보니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성능 재원 가격 납기 일정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납기는 계약 후 18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18개월. 지금 독일이 제시한 3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이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쯤 이탈리아군은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국회에서 질타를 받을 일도 없었고 신문에 비난받을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성준혁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어두워 보였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장관실로 올라간 성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장관은 책상 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도 없이 바로 말문을 열었죠. 여론이 너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압박도 심하고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장관은 성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해결책이 있느냐고요.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전차를 확보할 방법이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성준혁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 내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3년, 프랑스는 정치적 조건, 스페인은 거부.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죠. 장관은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밖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미국이든 어디든 당장 공급 가능한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성준혁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미국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동유럽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요가 폭증했고 어느 나라든 자국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장관실을 나온 성준혁은 복도를 걸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8년 전 그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였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성준혁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더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동유럽 전선의 영상이 비춰졌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피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 아나운서는 유럽 전역이 긴장 상태라고 보도했죠. 뉴스는 이어서 이탈리아군의 전력 부족 문제를 다뤘습니다. 화면에는 노후한 전차들이 비춰졌고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현 상황을 분석했어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현재 보유한 전력으로는 제대로 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요. 만약 전쟁이 확대된다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준혁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것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국방부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아침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안보 관련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고 했죠. 성준혁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또 어떤 질책이 쏟아질지 뻔했어요. 그날 밤 성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8년 전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이탈리아는 안전했을까? 자신은 비난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성준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였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고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어요. 성준혁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전 세계 방산업체 목록을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는 분명 답이 있을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 밤 성준혁 차관은 다시 한번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탈리아 북부 국경을 돌파하는 적군의 전차들을 보았습니다.
낡고 고장난 이탈리아 전차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지휘관들이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외쳤습니다. 성준혁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악몽이 벌써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성준혁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으로부터 받은 거절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럽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국방부에 출근한 성준혁에게 정보분석실 팀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팀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폴란드에 관한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성준혁은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방산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차만 수백 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성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방산업체들을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약 시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폴란드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직 회의만 거듭하고 있을 때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후 불과 18개월 만에 첫 전차들이 폴란드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성준혁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8개월입니다. 독일은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스페인은 아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8개월 만에 실제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보분석실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들었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촬영된 영상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 위에 검은색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제 전차였습니다. 바로 그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성준혁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전차들은 놀라운 속도로 기동했습니다. 거친 지형을 마치 평지처럼 질주했습니다. 포탑이 회전하고 주포가 발사되었습니다. 명중률이 경이로웠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의 환호성이 영상 너머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성준혁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팀장이 다른 사진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훈련장을 방문한 사진이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전차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 지휘관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준혁은 책상에 몸을 기댔습니다. 8년 전 그 한국 대표단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준혁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제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는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지 않느냐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제 전차는 결코 말도 안 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빠른 인도 검증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이 모든 것을 한국은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준혁은 정보분석실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더 많은 전차를 추가로 주문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인도분해 성능에 극도로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성준혁은 국방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장관은 폴란드 보고서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폴란드처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8년 전 그 회의실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길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성준혁은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폴란드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한국제 전차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선택을 천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폴란드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성준혁은 한국 방산업체의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8년 전에도 본 적이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충 훑어보고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기술 사양성, 데이터 수출 실적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성준혁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기도 했습니다. 성준혁은 왜 8년 전에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준혁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직접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고서와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전차가 정말로 그토록 훌륭한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성준혁은 국방장관에게 출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장관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비서에게 폴란드 출장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성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혁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폴란드의 넓은 평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검은색 전차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전차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폴란드 육군 훈련장에 도착한 성준혁 차관은 넓은 훈련장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궤도가 땅을 치는 둔탁한 진동이 그의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차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수많은 무기 시연을 봐왔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제안서 속의 전차가 지금 저 너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가 그를 맞이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젊은 대령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그 표정에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 장비를 소개하는 군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자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장 중앙의 관측대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성준혁 차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훈련장 곳곳에 표적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물 코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기 중인 여러 대의 전차가 보였습니다. 관측대에 오르자 폴란드 대령이 쌍안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검은색 전차가 바로 한국에서 온 흑표라고 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쌍안경을 눈에 댔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전차의 모습에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검은 철갑옷을 두른 듯한 차체는 위압감마저 풍겼습니다. 주포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날렵하면서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8년 전 자신이 본 그 제안서 속 전차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폴란드 대령이 무전기를 들고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곧 훈련장 반대편에서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정지해 있던 흑표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쌍안경을 내려놓고 맨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폴란드 대령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완전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가속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확히 7초라고 덧붙였습니다. 7초. 성준혁 차관은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55톤이 넘는 철덩어리가 7초 만에 시속
32km로 달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가 운용하는 전차들은 그 절반의 속도에 도달하는데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흑표는 마치 거대한 맹수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빠르게 훈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엔진의 포효 소리가 관측대까지 울려 퍼졌고 땅이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흑표가 주포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체는 여전히 전방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지만 포탑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목표물을 향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다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포탑이 정확하게 200m 전방의 표적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주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포구에서 뿜어져 나왔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성준혁 차관의 시선이 표적으로 향했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폴란드 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동 중 사격 명중률이 95%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들이 정지 상태에서도 80% 정도의 명중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평생 군사 전문가로 살아왔고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수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시야는 계속되었습니다. 흑표는 이번에는 험한 지형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언덕과 계곡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라면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는 달랐습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자 차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탑은 여전히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쌍안경으로 전차의 하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현가장치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차체의 기울기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형 현가장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각 궤도의 현가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어떤 지형에서도 포탑의 수평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험지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흑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내리면서도 포탑은 마치 평지에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최첨단 서방 전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들보다 더 진보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전차는 이제 진흙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비가 내려 훈련장 일부가 질척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라면 기동성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는 마치 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전차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엔진과 우수한 변속기가 만들어내는 출력이 어떤 지형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전차가 관측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흑표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검게 칠해진 복합장갑은 두껍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주포는 120mm 활강포로 서방의 어떤 전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차체 곳곳에 부착된 센서와 카메라들은 최신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폴란드 대령이 전차 해치를 열고 내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조심스럽게 전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최신 디지털 계기판들이 승무원들 앞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수 자리에 앉아보니 전방을 보는 시야가 매우 넓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 통합되어 하나의 화면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야단 투시 장비와 열상 카메라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포수 자리로 이동하자 더욱 정교한 조준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탄도 계산 컴퓨터가 통합되어 있었고 자동 추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전차에서 내려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령이 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냐고 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8년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직원이 공손하게 건넨 제안서. 그 두꺼운 서류 뭉치에는 지금 자신이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7초 만에 시속 32km로 가속하는 성능, 95%가 넘는 이동 중 명중률, 능동형 현가장치 시스템, 최첨단 화력 통제 장치. 모든 것이 그 제안서에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전차를 만들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세계 최고라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한국 직원의 실망스러운 표정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던져버린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미래였습니다. 폴란드 대령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전차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납기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 18개월 만에 첫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계약 후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비교했습니다. 유지 보수도 훨씬 쉽다고 했습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고 기술 지원도 적극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성능도 가격도 납기도 지원체계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1000대가 넘는 한국 전차를 주문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한국을 찾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8년 전에 놓쳐버린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때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금 이탈리아는 최신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폴란드 대령이 물었습니다. 이탈리아도 한국 전차에 관심이 있냐고 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관심을 넘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차는 유럽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표준. 8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것이 이제 유럽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측대로 돌아오는 길에 성준혁 차관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는데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변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성준혁 차관은 다시 한번 흑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철갑옷을 두른 전차는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을 깨우쳐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종이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결심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던져버린 기회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성준혁 차관은 폴란드 대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령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만났던 한국 직원도 그랬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제안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준혁 차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폴란드의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7초 만에 가속하는 흑표. 이동 중에도 완벽하게 명중시키는 주포.
험지에서도 흔들림 없는 포탑. 그 모든 것이 8년 전 제안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읽어보지도 않고 버린 그 제안서의 말입니다. 성준혁 차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훈련장을 떠나면서도 방금 본 광경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흑표 전차의 움직임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차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건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8년 전 그 제안서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걸까요? 회의실에 도착하자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준혁 차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조달국장은 이미 한국과 3년 넘게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조달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처음부터 달랐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는 18개월이었는데 한국은 정확히 18개월째 되는 날 첫 번째 전차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과 일할 때는 늘 2년에서 3년씩 지연되는 것이 당연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납기 준수는 기본이지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조달국장은 성준혁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기업들이 전차 부품의 40%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스스로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절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자신들만의 것으로 지키려 하고 완제품만 비싼 값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까지 나눠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조달국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 현지 공장에 한국 엔지니어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기술자들에게 직접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용접 기술부터 복합장갑 제작 기술까지 세세하게 전수했습니다. 처음에는 폴란드 기술자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진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지화 전략도 철저했습니다. 폴란드의 기후와 지형에 맞춰 전차를 수정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폴란드의 혹한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엔진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폴란드군이 사용하는 통신 체계와도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조립만 잘하는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달국장의 설명을 들으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조달국장이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흑표 전차의 핵심 부품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파워팩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완전히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겁니다. 독일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의 설계와 기술이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동 중 사격 명중률 90% 이상을 자랑하는 이 시스템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20년 넘게 연구해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부터 탄도 계산 컴퓨터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복합장갑 기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복합장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세라믹과 강철을 조합한 이 장갑은 대전차 미사일도 막아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조달국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고 개선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8년 전 그 제안서를 휴지통에 던졌을 때 그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입견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달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부분까지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파트너는 유럽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빨랐습니다. 의사결정이 빨랐고 실행도 빨랐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작은 수정 하나에도 몇 달씩 걸렸지만 한국은 몇 주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 속도는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그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면서 성준혁 차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탈리아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방산 공급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모든 생산 능력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쏠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차를 주문하면 5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18개월이면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8년 전에 무시했다니 성준혁 차관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폴란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흑표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표범처럼 날렵하고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이제 폴란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결심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이탈리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8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할 때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성준혁 차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 동쪽에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럽은 변했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좌석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정한 실력과 폴란드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상세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탈리아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무시했던 그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평가가 문서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로마로 돌아온 성준혁 차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목격한 광경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제 전차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 폴란드 장교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된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이 그의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출근한 첫날, 아침 성준혁은 신뢰할 수 있는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술 검증과 방산 계약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은 성준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편견 없이 오직 사실만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최근 유럽 방산업체들의 납기 지연과 가격 인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검증팀이 구성되었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제출했던 과거 제안서들을 다시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성준혁이 한번 훑어보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문서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참모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차관님이 성능 수치들이 정확한 것입니까? 한 참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제 전차의 엔진 출력 장갑, 방호력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들은 유럽 최신 모델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준혁이 답했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무시해왔던 기술이 실제로는 이토록 뛰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독일 국방부와의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성준혁은 조심스럽게 한국 방산에 대한 독일 측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독일 측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내부 평가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회의 후 전달받은 문서를 읽던 성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기술평가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 방산기술에 대한 높은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장치와 능동방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럽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평가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성준혁이 물었습니다. 독일 담당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자국 방산업체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측과의 접촉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파리의 한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표면에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성준혁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검증팀의 분석 결과 폴란드 현장 시찰, 보고서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입수한 평가 문서들까지 두툼한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선 성준혁은 준비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는 지난 몇 주간 확인한 모든 사실들을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이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한국과의 협력뿐입니다. 장관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께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빈 방문 수준의 협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며칠 후 총리 집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성준혁이 배석한 자리에서 모든 상황이 설명되었습니다. 총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의 질문에 성준혁이 답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 산업보호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유럽 방산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고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19년 만에 국빈 방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외교부와 협의하십시오. 총리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준혁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제안서가 이제 국가 간 협력의 시작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단 구성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물론 산업부 외교부의 고위 관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과 계약 담당 변호사들도 합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협상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날 밤 성준혁은 집무실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방산 기업들의 현황 최근 수출 실적 기술 수준 평가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로마 공항에서 출발하는 정부 전용기에 탑승할 때 성준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8년 전 무시했던 제안을 이제 와서 받아들이겠다고 찾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특별히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외교적으로 정확한 예우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성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질서정연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여장을 푼 후 첫 일정은 한국 외교부와의 예비회담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한영의 미소도 없었고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차분했습니다. 성준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한국 측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대표단이 제시한 협력 방안을 들으면서도 한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도 사무적이었고 답변을 들을 때도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준혁은 이 냉정한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구매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계약을 체결했고 생산 라인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가 특별히 중요한 고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8년 전 제안을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 와서 찾아온 것에 대해 굳이 반색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성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위상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걸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준혁은 대표단 핵심 멤버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의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은 타원형 테이블 위로 부드러운 조명이 내려앉았고 통역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헤드셋을 점검했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이탈리아 측 수석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서류 위에 놓여 있었지 만미세한 떨림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적대적이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호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태도였습니다. 회의는 공식적인 의전 절차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협력의 필요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한국 측 대표가 태블릿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거의 무심한 듯한 동작으로 하나의 문서 파일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8년 전 한국 방산업체가 이탈리아 국방부에 보낸 공식 제안서였습니다. 흑표 전차의 기술 사양과 가격 조건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상세히 담긴 67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제안서가 발송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탈리아 국방부 공식 이메일 시스템에 수신 확인된 기록까지 모두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심지어 형식적인 검토 중이라는 답변조차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탈리아 측 참모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성준혁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그 문서를 단 5분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이 사실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기록으로서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멈추지 않고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역 없이 직접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가 준비해온 문장임이 분명했습니다. 8년 전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당시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고 저는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전환하여 더 길게 설명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생태계 안에 안주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앞세워 새로운 경쟁자들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공급망의 문제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유럽 방산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승리감이나 우월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침착함과 상호 존중의 태도만이 느껴졌습니다. 성준혁이 자리에 앉아 한국 측 수석대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복수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대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유지 보수 체계의 구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패키지가 제시되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흑표 전차의 최신 개량형 사양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의 작동 원리복합 장갑의 구조 화력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까지 기술적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탈리아 군 전문가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한국 측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성준혁은 회의 내내 메모를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단순한 기술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장기적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그 제안서를 무시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다음날 일정은 생산시설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방산단지는 성준혁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공장 건물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쉼없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장갑판을 용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염과 불꽃이 튀는 용접 현장이었지만 소음은 놀라울 정도로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하루에 전차 3대분의 차체를 완성할 수 있으며 3교대 시스템으로 주 6일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구역은 포탑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수십 톤짜리 포탑을 정밀하게 이동시키고 기술자들이 화력 통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기술자가 태블릿으로 수백 개의 센서 연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준혁은 이탈리아의 전차 공장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했고 숙련공의 경험과 감각에 기대는 공정이 많았습니다. 최종 조립 라인에 도착했을 때 성준혁은 완성된 흑표 전차들이 일렬로 서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5대가 넘는 전차들이 최종 품질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무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현재 생산 속도로는 연간 25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며 필요시 라인을 증설하여 40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측 군사 전문가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량이면 품질 관리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는 품질 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부품에 고유식 바코드가 부여되고 조립 과정의 모든 단계가 디지털로 기록되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량을 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량률은 1000분의 3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시험 주행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광활한 부지에 다양한 지형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급경사엄 지진 흙탕자 갈밭 등 전차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시연을 위해 한 대의 흑표 전차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엔진이 울리고 65톤의 강철 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는 45도에 가까운 경사를 거뜬히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멈추었다가 역방향으로 하강할 때도 완벽한 제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흙 웅덩이를 통과할 때는 궤도가 깊이 파묻혔지만 강력한 엔진 출력으로 무리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자갈밭에서는 고속선회 기동을 시연했는데 자체의 흔들림이 최소화되어 있어 사격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격 시연이 있었습니다. 20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주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가 표적 중앙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이어서 이동 중 사격이 시연되었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발사된 포탄 역시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화력 통제 시스템의 정밀도가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비공식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 한옥에서 열린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직접 따라준 전통주를 받으며 성준혁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생산시설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떤 태도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기술을 연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위치였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큰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낼 뿐입니다. 그 말은 성준혁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8년 전 자신이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을 때 그는 유럽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성준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는 이 도시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업체들보다 30% 저렴하면서 도기수 이전과 유지 보수 교육까지 포함하는 패키지였습니다. 게다가 긴급 상황 시 우선 공급을 보장하고 부품 재고를 유럽 내에 비축하겠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측 재무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보다 10년간 총 비용이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더 우수한 성능과 빠른 납기를 보장받으면서 말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성준혁은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유럽 중심의 방산 질서가 변화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은 변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계는 이미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동안 8년 전 그 제안서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단 10분만이라도 그 문서를 진지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 이탈리아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과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지금쯤 공동 수출까지 논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습니다. 서명이 완료되고 양측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성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례함에 대한 복수심이나 오열감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성준혁은 수첩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강함은 큰 소리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힘은 조용히 일을 해내는 데서 나온다. 오만은 발전을 막고 겸손은 배움을 가능하게 한다. 과거의 영광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의 노력만이 내일을 만든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만 성준혁의 마음속에 새겨진 교훈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가 상급자들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고 이제는 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로마 국방부 청사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모여 기본 합의문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성준혁 차관은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으면서 8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기술 이전과 장기 파트너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 정신으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귀국 비행기 1등석에서 성준혁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사기는 불빛들 사이로 거대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8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 구석 쓰레기통에 무심코 던진 한국의 제안서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그는 비웃으며 말했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무시와 거절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생산 능력을 키우며 전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가 그들을 선택했고 루마니아가 손을 내밀었으며 이제는 이탈리아까지도 그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성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로 말하며 결과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새로운 계약서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8년 전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제안서의 내용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공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비행기가 로마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성준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그 크기나 과거의 명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진정한 힘은 역사책 속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준혁의 마음속에는 그 빛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무시당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나라의 이야기가 그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